네, 고3 인공지능 질문 게임 진행 방법은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지문에 대한 이해를 확보한 후에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일단 학생들이 직접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풀어본 문제들 중에 틀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틀린 문제를 어, 스크린샷으로 이거를 긁어서 복사한 다음에 인공지능에게 이거를 넣고 그리고 요청을 하는 거죠. 내가 업로드한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3개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그 비슷한 유형으로 새 문제를 만들어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 같은 유형의 문제, 내가 틀렸던 문제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 내가 공부한 지문을 그대로 활용한 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요청하는 거는 그 중에 새 문제를 만들어줘 했을 때 그 새 문제를 다 맞출 때까지 그거를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이런 유형의 문제로 나오면 이 지문에 한해서는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문제도 가능합니다. 보통 사실 확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문제들을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 학생들이 만약에 이런 보기를 고르는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아주 인공지능이 제대로 잘 만들어 주거든요.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런 틀은 정말 지난 몇십 년 동안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이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늘 해오던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힘들 수 있지만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아주 쉬운 작업인 겁니다. 그거를 학생들이랑 같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요거를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하면서 자기가 틀렸던 거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고요. 그런데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문학 연습을 하는데 이번에는 고난도인 거죠. 자기가 틀린 문제들 중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의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 나오는 건데 그 2022년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트래핑 딜레마에 관한 지문에서 네 개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네 개의 문제 중에 제일 난도가 높았던 문제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그래서 그 브레톤 우주 체제에 대해 설명한 이 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찾아봐라라는 유형의 문제였거든요. 저는 굉장히 멋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묻는 질문이었던 거죠. 아무튼 요 질문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은 학생이라면 요 문제를 캡처해서 넣은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3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만들고 만들고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계속 풀어보고 풀어보고 풀어봐서 자기가 세 문제를 연속으로 다 맞출 때까지 한번 계속 풀어보는 거죠. 반복해서.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작업을 하려면 너무나 너무나 긴 시간, 너무나 너무나 많은 수고, 너무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이제는 교실에서 그냥 손쉽게 20명의 학생이면 20명의 학생들이 각각의 수준에 맞게, 각각의 영역에 맞게, 각자의 취향대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를 교사가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조금만한 준비만 된다면 해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의 정답을 확인할 때도 이렇게 정답과 보기가 다 나와 있고요.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답하고 확인을 봤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면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이 계속되었다고 써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축통화가 뭐야? 아까 전에 분명히 설명했지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넘어왔잖아요. 다시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얘네가 얼마든지 다시 설명을 해주거든요. 왜냐고요? 인공지능이니까요. 지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 정말, 네, 정말 나한테 질문이 있다면, 나한테 질문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계속해서 내 수준에 맞게 네, 질문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문제풀이 수업을 학생들이 몰입하고 교사가 지치지 않는 방법 어떤 것이 있느냐? 어려운 지문을 학생들이 하나씩 선택을 하게 한 다음에 그 지문을 13살 버전으로, 17살 버전으로, 21살 버전으로, 45세 경작 교수 버전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함으로써 자기가 아주 쉬운 단계에서부터 점점 점점 난이도를 올려서 어려운 단계의 이해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 수업의 가장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문제 해설을 하고 거기에 대화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너무나 너무나 좋은 건
언제 어느 때든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학습자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사는 그 대화를 적극 권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대화를 권장할 때 교사가 늘 강조해야 될 건 그거죠.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대답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나왔으면 그 대답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나왔으면 그 대답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이렇게 질문과 대답과 질문과 대답과 질문과 대답의 연쇄가 최대한 많이 이루어질수록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고 높은 수준의 분석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요구했으면 하는 것은 질문을 하고 장황한 대답을 외우는 게 아니고 질문과 대답과 질문과 대답과 질문과 대답의 연쇄를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는 것. 그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문제를 생산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을 보고 이해할 때도 질문과 대답, 대화가 가능하지만 문제를 만들고 푸는 이 과정 안에서도 이 보기를 만들면서 또 새로운 지식들이 추가되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45세 경제학 교수의 관점에서 그 수준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최근에 다양한 이슈들이 전문가적 수준에서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하나하나 물어보면 돼요. 그럼 하나하나 대답을 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냥 이 수능 문제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고 맞추고 이걸 넘어서서 이 지문이 포함하고 있는 이 이슈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실제적인 사례들과 적용해서 이해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까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 한번 해보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네. 그럼 이거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평가가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면 저는 아직은 평가를 넣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PDF 제출. 학생들이 이렇게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이 전체 과정을 PDF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학생들이 PDF로 다운받아서 제출을 하면, 저는 그거를 학생들의 질문과 대답을 떻게 했는지, 그 질문과 대답의 연쇄를 보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이런 제안을 줄 수도 있죠. 질문과 대답의 연세가 5번은 있어야 된다. 3번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질문하고 답하고 그 답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을 찾아내서 또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과정을 5번 정도 해내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술평가 충분히 가능하죠. 학생들이 제출한 PDF를 보고 제가 질문하면 되죠. 그 중간에 어떤 질문이든 던지면 되죠.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정말 제대로 공부했다면, 정말 진짜 자기가 질문하고, 정말 자기가 진짜 읽어보고 대답을 찾고 다시 공리를 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했다면, 네, 아주 신나서 즐겁게 대답할 것 같거든요. 당연히 지필평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논술 면접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 평가들이 구체적인 아주 세세한 지침이나 상황은 우리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은 제가 이제 이 재민이의 해설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시 물었는데 이 질문과 대답이 거듭되면서 글에 대한 제 이해가 정말 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문을 통해서 보자면 어떤 금본위제가 뭔지, 브레턴 우즈 체제가 뭔지, 페트로달러가 뭔지, 페트로달러의 페트로가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페트로가 뭔지 그걸 또 알아봤어요. 그건 지문에 없는 말이지만 궁금해서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페트로가 석유라는 말의 어원을 갖고 있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페트로달러는 석유 달러인 거예요. 석유랑 달러를 붙인 거예요. 이 뜻을 알고 나면 전혀 어렵지 않은데 페트로달러라고 외우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너무나 신기했고요. 너무 결과적으로 제가 최종적으로 놀랐던 건 이 과정을 제가 1시간 동안 거듭했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전혀 지치지 않더라고요. 어, 잼민이는 당연히 지치지 않았고 뭐가 지치지 않았냐면 제가 지치지 않더라고요. 이 지문 하나 가지고 1시간 동안 묻고 답하고를 계속 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뭔가 크게 알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배움의 중심에 제가 있으니까 그게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을 제가 바라는 방식으로, 제가 바라는 수준으로, 제가 바라는 시간 안에 하나하나 낱낱이 세세하게 친절하게 지치지 않고 답을 해주니까
그리고 요거 조금만 더 다루시면 요 자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미지로 그래프로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또 그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심지어는 팟캐스트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팟캐스트로 만든 내용을 내가 이어폰을 꽂고 학교를 오가는 버스 안에서 알바를 하면서 지하철을 타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죠. 와, 몰입의 수준이 예전과는 비할 수 없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만나는데 그게 뭐냐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26년에 누군가, 조선에 사는 일제강점기를 살아가고 온 누군가가 증기기관이라는 걸 처음 봤다고 치자고요. 한 번에 사람 1000명의 힘을 발휘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이 증기기관이라는 걸 딱 만났어요. 내 거예요. 나한테 줬어요. 그럼 이 증기기관으로, 선생님들은 뭘 하고 싶으신가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만난 상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줘졌어요. 거의 증기기관과 다를 바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1000명의 학생을 개인별로 가르치려면 1000명의 선생님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0명의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 한 명 한 명을 가르치는데 교사가 몇 명 필요하게 될까요? 어, 이걸 고민해야 될 시대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그때가 좋았지. 곡괭이로 파던 시절이 좋았지. 곡괭이에는 낭만이 있어. 이렇게 돌아갈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강력한 힘을 가진 증기기관을 만나서 이 증기기관을 어떻게 다루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까? 이거를 연구하실 건가요? 어, 제가 어, 이 인공지능으로 하고 싶은 것은 명확합니다. 학생을 몰입하게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생이 몰입을 해야 교사가 지치지 않기 때문이죠. 교사가 지치지 않아야 교사가 롱런할 수 있고, 교사가 롱런할 수 있어야 좋은 수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핵심은 그겁니다. 학생을 어떻게 하면 몰입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는 혹은 해결의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건 이 세 가지입니다. 감정입니다, 먼저. 저는 앞으로는 더더욱 지식에 관한 한 학생들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식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그 지적인 활동을 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의 핵심은 동기일 거고요. 동기가 뭐죠? 결국은 감정이죠. 그래서 학생들의 감정을 어떻게 만나게 하느냐, 학생들의 감정을 어떻게 대하느냐, 학생의 감정을 학습과 어떻게 연결하느냐, 요게 저는 학생들의 몰입을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입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서 앞에 두고 군중을 앞에 두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학생은 개인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카메라에 대고요. 개인으로 얘기한 게 모두에게 퍼지는 거죠. 이건 좀 다릅니다. 아니, 좀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학생들의 몰입을 이끌어내야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개인에게 집중하게 하느냐. 개인에게 집중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경쟁입니다. 우리가 사람이어서, 인간이어서, 경쟁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어서 경쟁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물론 저도 경쟁의 효율을 추구하다가 경쟁의 해악을 겪게 되는 경우를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경쟁의 효율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지만 배움의 효율을 높이는데 경쟁이 도움이 된다면 꽤 쓸만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경쟁의 상황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느냐. 그러면서도 경쟁의 해악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몰입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경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요걸 좀 고민하다 보면 좀 많이 풀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정, 개인, 경쟁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경쟁을 키워드로 하는 것 중에 모둠대항 질문 게임인데요. 이걸 고3 버전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요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공격하는 요 3단계로 진행이 되는 건데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문을 선택하는 겁니다. 비문학 지문이고요. 뭐 경제, 사회, 예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 종류의 지문을 학생 모든 수만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학생 수만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장씩 5개 이런 5묶음의 지문을 준비한 다음에 모든 별로 가위바위보 해서 먼저 가져가게 합니다. 원하는 거를.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한테 요청하는 것은 학생들은 이미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5모둠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학생 1인당 그 지문에 대해서 2문제씩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머니 4명이니까 총 8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많은 문제를 풀게 하고 싶으시면 8문제 곱하기 5모듬 40문제를 하게 하면 되고, 그것보다는 조금 애들이 수준이 좀 그래도 좀 편차가 있으니까 좀 정돈된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면은 학생들한테 각자 2문제씩 4명이 8문제를 만든 것 중에 서로 논의해서 4문제만 골라봐라. 이렇게 해서 4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핵심은 학생들이 만든 문제를 모으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이 노트북으로 그 문제를 정리를 하고요. 저는 네이버 밴드를 주로 활용하는데 네이버 밴드에다가 제가 수능 문제지 양식을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그걸 다운받아서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만든 문제 그리고 자기 모둠에 선택한 지문을 넣고 문제를 타이핑을 해서 올리는 거죠. 그럼 저는 뭐 하냐면 교무실에 가서 붙여넣기, 다운로드해서 붙여넣기 해서 총 40문제 혹은 20문제의 수능 모의고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는 출력해서 그 다음 시간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쫙 나눠주는 거죠. 학생들한테 문제를 만들 때 난이도로 점수를 매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상황마다 선생님들 상황마다 다른데 아무튼 쉬운 건 1점, 그다음 2점, 그다음 3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음, 문제를 들고 교실에 들어가서는 학생들한테 그걸 나눠주고 이제 문제를 풀게 하는 거죠. 20문제에서 혹은 40문제 정도 되는 문제를 뭐 한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3시간 정도 걸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문제를 풀게 합니다. 학기 초에 이 수업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 시간에 저는 뭐 하느냐? 쉬는 거죠. 노는 거죠. 학생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좋은 애들 좀 깨우고 학기 초에 우리 엄청 바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의 여유를 쓸 수 있는 좋은 수업이기도 합니다. 정말 고3 딱 맡으시는 3월 달에 바로 해보시면 너무너무 매력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를 누가 풀죠? 제가 푸나요? 아니죠. 제가 문제를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여기 수능 출제위원님들이 여기 모든 별로 이렇게 지금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정답도 발표하셔야죠. 그리고 왜 그게 정답인지도 발표하시면 되죠. 이분들이 발표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발표를 하면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격의 시간이 있습니다. 질문 공격의 시간. 근데 이건 굳이 교사가 주지 않아도 애들이 자연스럽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3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에? 이게 왜 3번이야? 이게 왜 3번이에요, 선생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놔두고 지켜보시다가 학생들의 공반이 오가는 와중에 어, 정말로 오류가 있어. 그러면 오류가 있다고 선언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모두 정답 처리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오류가 없어. 근데 이 발표하는 학생들이 좀 기가 약해가지고 이렇게 막 울먹울먹 하고 있어. 그러면 나타나 주셔가지고 이 문제의 정답은 맞습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문제의 정답을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게 사실 유리하거든요. 요 문제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점수로 진행하지 않고, 어, 수행평가 점수로 넣지 않고 그냥 간식 점수로만 진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어, 네. 그래서 자기들이 맞춘 문제를 자기들만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만 맞는 게 제일 좋은데 모두 정답 처리가 되면 자기들의 유리한 점이 좀 사라지니까 결국 간식 점수에서 좀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간식을 먹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3 학생들이라 뭐 베스킨라빈스 상품권 정도 했거든요. 뭐 하프갤런 이제 빵 1등 이거 쏜다 막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한테는 아이스크림 네, 저렴한 아이스크림 살 수 있는 그런데 무료 아이스크림점 같은 데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애들 이제 하나씩 나눠주고 아무튼 애들 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아무튼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습니다. 먹고 나서 학생들이 그러죠. 선생님 이제 끝났나요? 그러면 끝난 거 맞는데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돼. 이제 마무리하자. 그리고 딱 다시 학생들을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시험 대형으로 앉히게 하죠. 모둠 대형이었다가. 그리고 학생들한테 제가 준비한 시험지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 시험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들아, 우리가 지난 6시간 동안 이런 지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풀어 해결을 해봤는데 그 지문들은 사실 2024학년도 수능에 실제로 출제됐던 지문들이고 그때 수능에 실제 이런 문제가 나왔어. 한번 풀어보자. 너희들이 이걸 전부 다 맞추면 내가 또 베스킨라빈스를 쏘마. 이렇게 했던 거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제까지 그걸 만점 받은 학생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학생들이 이거를 한 두 번 정도 저는 꼭 해보시기를 권하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장에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이거 문제집 보고 해도 돼요? 라고 해요. 근데 그게 어, 근데 그게 어, 문제집을 베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 유형을 보고 따라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학생들이 문제 유형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 문제, 그 다음에 추론 비판 문제, 그 다음에 지문을 하나 더 가지고 와서 해결하게 하는 2차 지문 문제, 이런 유형들을 본격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았던 것은 학생들이 문제풀이에 애정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거 수업 해보시면 막 씩씩거리면서 화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정답이 어떻게 3번이냐고, 말도 안 된다고, 이거. 수능 출제자들이 이거 미친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히 그 학생의 논리는 잘못된 거지만 제가 좋았던 거는 그 학생이 그만큼 문제풀이에 애정을 갖게 됐다는 거죠. 지난 6시간, 7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들여다보고 반복하고 토론하고 반복하고 문제 풀고 반복하면서 이 지문을 내가 완전히 이해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틀리니까 진짜 좀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애정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완전히 딱 내가 잡고 있다는 그 느낌, 그런 지적인 열망,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느껴보는 것, 그것도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더 문제풀이에 좀 몰입할 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마지막에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인생 실전이다. 그냥 어, 이렇게 뭐 수업 시간에 그냥 설렁설렁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진짜 제대로 어, 실전의 감각으로 음, 해봐야 진짜 내 실력이 된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랑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역량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때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보면 이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어떤 거냐면 우리는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짐작했던 거죠. 그래서 결과가 중요했던 거예요. 진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결과를 너무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딸깍 몇 번으로 어마무시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물이 그 학생의 능력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 시대에 또 대단히 뛰어나는 점은 뭐냐면 결과를 딸깍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쉬운 시절이기도 한데 과정을 굉장히 면밀하게 정확하게 기록해 주는 것도 쉬운 시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의 이 과정을 그 결과에 이르는 학생들의 과정을 기록하는데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저희는 학생들의 성장을 더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역량인데 음, 이 질문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 역량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근데 여기에서 더 하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방법을 몰라서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걸까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걸까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거든요. 인공지능에게 방법을 물어보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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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고 구체적이며 확실한 방법들을 너무나 간편하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잖아요. 왜 못하고 안 하는 걸까요? 질문을 좀 바꿔보죠. 역량이라는 게 뭘까요? 기능만 역량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량이라는 것 안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욕망, 욕망.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과, 국어라는 교과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학생들에게 키우려고 하는 그 역량은 문해력이죠.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쓰는 능력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능력이라는 것이 그냥 능력만 있으면 발휘가 되냐는 거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문해력이라고 하는 이 역량 안에는 능력이 있지만 그와 똑같이 혹은 그보다 더 크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쓰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떤 면에서는 또 이 욕망을 어떻게 하면 키우느냐, 이게 결국은 학생들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더더군다나 지금 인공지능 시대, 학생들의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시대라면, 그리고 그에 반비례해서 학생들의 욕망을 이끌어내는 데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시대라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욕망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국민을 집중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당신은 언제 정확하게 읽고 싶었나요? 당신은 언제 정확하게 쓰고 싶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가 가지고 있다면 그 답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 답에 학생들을 끌고 와서 그 답 안으로 넣을 수 있다면 학생들이 정확하게 읽고 싶은 때, 정확하게 쓰고 싶은 그 순간, 그 상황, 그 안으로 학생들을 밀어 넣을 수만 있다면, 저는 학생들의 역량이 충분히 성장할 계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